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의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 문체, 여가부, 세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후보자들 짚어봅니다.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기어다니다가 체포된 람보르기니 남성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4년 5개월 만에 대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까? 이게 마봉역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같이 한 대중들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북러가 정상회담 장소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택한 건 우주기술 중심의 양국 군사협력 의지를 대회에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회담은 무기 거래, 군사협력 수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무기 기술을 요청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정상회담 직전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11시 43분경부터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트랙, 대홍수 사망자 5,000명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사망자 수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실종자도 최소 10,000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강력한 폭풍우가 리비아 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많은 비가 내렸고요. 또 외곽에 있는 댐 2곳까지 무너지면서 대홍수가 발생한 겁니다. 흙탕물이 집과 도로, 마을을 집어삼키는 영상들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도 4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댐 붕괴가 예견된 재앙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이전부터 댐 보수 작업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네, 리비아는 2011년 혁명 이후 무정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국 언론 가디언은 리비아가 오랜 내분과 부패, 외세의 간섭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도로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트랙, 똥기저귀로 맞았답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이 올린 분노의 청원글인데요.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사과를 위해 병원에 있는 학부모를 찾아갔다가 이 똥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교사의 얼굴에 퍽 소리가 나게 던졌다는 건데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찍은 사진을 보면 교사의 얼굴에 똥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교사의 남편은 청원에서 막장 드라마에서 본 걸 현실에서 봤다.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 트랙, 방으로 와, 흉기 난동입니다. 방으로 오라니 어디로 오라는 거죠? 자, 여기가 대전 유성구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든 채 활보 중이죠. 직원들에게 한 명만 내 방으로 와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장면입니다. 태연히 계산을 했고 그리고 다시 숙박업소에 돌아와서 저렇게 로비를 헤집고 다닌 겁니다. 직원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신고를 받은 경찰 3분 만에 출동했고요. 객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성 검거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고 또 과거에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는데 특수 협박 혐의로 체포 후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신앵커의 방, 신의 원룸으로 가죠. 네, 정치권 소식 곧바로 이어갑니다.
네, 5시엔 뉴스 후 원룸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이 나오는 날에 딱 맞춰서 드디어 개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야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죠. 쇄신이다, 아니다, 퇴행이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자, 예상대로 국방, 문체, 여가부 이렇게 세 부처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후보자들이 한마디씩 또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마디씩 했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내 안보 환경 여러 가지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나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끊임없이 좀 많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회부여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가족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는 어찌 보면 유일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원식, 유인촌, 김행 이렇게 세 후보자의 일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별점을 매겨보면 어떨까요, 개각? 별점 안 5개 매기면 안 만점에? 되나요? 네? 안 매겨도 될 것 같은데. 안 매겨도 된다. 네, 너무 박한 네. 평가인가요? 아. 네. 저는 뭐 굳이 매기자면 뭐 1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개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방향을 수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3개의 부처 교체가 됐죠. 네. 근데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MB 정부 때 경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또다시 돌아온 MB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안 그래도 이명박 정부 출신의 인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기대가 되지 않는다. 별 1개는 왜 주신 거예요? 그나마 이제 뭐라도 해보려는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개각이라는 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평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인사들의 면면이겠죠. 네. 김 의원님은요? 저는 아직 보류. 보류? 보류. 왜냐면은 개수를 정할 수가 없나요? 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예. 장군으로서 가졌던 어떤 정치적 소신이라든지 아니면 군대에 대한 신념 같은 것들은 저는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국방 관계자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이 발휘되는 데는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근데 제가 이제 보류를 말씀드린 것은 뭐 유인촌 장관도 마찬가지고 신원식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개각이 됐던 배경이었던 여러 가지 맥락 가운데서 비판받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 특히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최성병 사건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비판과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개각이 단행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그다음에 그 최성병 사건과 관련된 이 두 가지 관점에서는 이종섭 장관과 신원식 그 의원의 입장차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판받는 소지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마 그런 우려들이 저는 분명히 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의원이 본인의 어떤 국방과 관련된 실력들을 발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지금 당장 평가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두 분의 평가에 담긴 이야기 중에 이제 MB 정부의 인사가 좀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관련 이슈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늘 유인촌 특보 이제는 후보자죠. 유인촌 후보자를 포함해서 지금 현 정부의 돌아온 MB맨들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대통령실은 그 뭐 옛날에 몸담은 거 지금 하는 거 그게 중요하냐, 전문성 있어서 뽑은 거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문제가 좀 많지 않았나요? 일단 네. 국정감사장에서 기자들에게 욕설을 네. 하셨죠. 그게 생중계가 되기도 했었고. 이게 사실 네. 15년 전의 일인데 매번 이제 유인촌 후보자가 나올 때마다 조금 논란이 다시 재소환이 돼서 저희가 그 장면도 짧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듣고 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찍지 마. 성질이나 뻗쳐가 정말. 네, 매번 소환돼도 유명한 장면인데 저런 장면을 좀 우려하시는 건가요? 저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게 굉장히 부적절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분께서 당시에 장관을 하던 초에, 장관 재임 초에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이분이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국정원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일종의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죠. 사실 최근에 지금 자우림 김윤아 씨를 두고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장예찬 최고위원이 나서서 김윤아 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최근의 흐름들과 굳이 이 과거의 사람이 다시 한번 소환돼서 문체부 장관을 맡게 된 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시감이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 또다시 MB맨을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갖다 써야 되는 것이 뭐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가지는 책무 같은 건데 뭐 저런 욕설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국민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임명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내지는 후폭풍은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근데 그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인촌 장관이 과거에 이제 했었던 경험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본인의 이력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번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임명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두고 얼마큼 더 잘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고, 네. 뭐 물론 그런 욕설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좀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냉정한 사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있었던 예술인 복지법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K컬처의 기반이 됐던 것도 그 당시 그 그때 문체부 장관할 때 장관에서 나름의 업적이 있다. 그런 것들이 예.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당장 과거의 어떤 욕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도 못할 거다라고 예단하는 거는 너무 시급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방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뭐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국방부 개각은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종섭 장관에 비해서 신원식 후보자는 더 센 캐릭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념 공방의 중심이 됐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슈를 제일 먼저 꺼낸 인물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고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몇몇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신원식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했던 발언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안타깝지만은 그 손잡고 가다가 이제 웅덩이가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일 그겁니까? 비록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그 뒤에는 자유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습니다. 김 의원님, 그 신원식 후보자 청문회 잘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게 뭐 우리 후보자에 대한 뭐 내용보다도 네. 지금까지 민주당이 청문회장에서 보여줬던 실력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허탕의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 뭐 날카로운 공격이 없지 않을까요? 충분히 저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밖에 민주당이 공격 못할 거라고 봅니다. 여유 있게 웃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기에는 이분이 일단 뭐 이념적으로도 충분히 뭐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그동안 해오신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설치 문제 이런 것들을 작년 국감에서 무려 벌써 작년에 네. 이것을 제기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발언들이 굉장히 문제될 만한 발언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작년 했습니다. 10월에 했다는 거 보면 이제 본인의 좀 사실 신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심지어 문재인 정부와
뭔가 연결을 지으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가 있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북 주적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던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심지어 이념적 사디스트다. 이런 주장까지도 하셨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분은 약간 양파 같은 존재일 것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까면 깔수록 뭐가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일각에서 오히려 이 사건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이나 태도보다 더 크게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중대장 시절에 예. 이제 부대원 사망 사인을 조작하고 은폐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속보를 잠깐 봤는데 그게 수사 종결이 오늘 이제 됐다고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의혹이 결국에는 그 단순한 뭐 의혹 제기, 뭐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그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당시 지휘 라인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어느 정도의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청문회 때 충분히 쟁점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어쨌든 이 해이해진 안보, 그다음에 문재인 예. 정부 때 느슨해진 안보에 긴장감을 주고 그다음에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의 단단한 공조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인 거는 전 사실이라고 봅니다. 뭐 군 전문가라는 데에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거라고 같고. 보고 예. 이제 다만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얼만큼 국민들께 잘 설명해 드리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전직 새 대통령의 뉴스에 좀 오르내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품격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자,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그 한 경제단체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했대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진 못했는데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수년 동안 오지 여행을 하느라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었다. 수년간의 오지 여행,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여행에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물론 뭐 농담이었겠죠. 농담처럼 한 얘기였을 것이고 뭐 현장에서 웃음도 나왔다고는 하나 이제 사면 후 첫 이제 공식 연설이었던 만큼 좀 성찰과 반성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무겁게 가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너무 무겁게 갑자기 반성과 성찰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업인들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 이전에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를 가져갈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국민과 만나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행사라든지 이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 뭐 그런 멘트들이 좀 이해가 갔지만은 어쨌든 기업인들을 만나는 행사 자리에서 과거의 어떤 본인의 정치적 과오들을 다시 들고 와서 반성 선찰하게 되면 저 중소기업 그 어떤 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는 그렇게 성격이 맞지는 않았다고 봐요. 오히려 그냥 본인이 겪었던 고난 같은 것들 유쾌하게 넘긴 것이 오히려 저는 저 자리의 프로토콜에 더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행사의 성격에 맞는 이야기였다. 근데 그래도 이제 저는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염치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최종적으로 받았던 그 처벌을 보게 되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 이 정도가 됐었는데 사실 당시에 뭐 뇌물 혐의라던가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정말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는 그 무게감을 생각하고 당시에 이제 국민들께 끼쳤던 실망과 상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저 시간을 저렇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할 건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죄송하다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어떻게 판단하실지도 좀 궁금하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조금 전 4시 반에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에 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저 안에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랑 김기현 대표가 이제 만나서 사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총선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 건가? 여권을 결집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때 한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갔을 때 현실 정치권과 좀 선긋는 듯한 멘트를 했었거든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갖고 조금 늦어졌어요.
친박계 전 의원들 중심으로 TK 출마설 나오는데요.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거기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내용 그대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현실 정치에 개입 안 한다는 취지의 그런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간 거는 뭐 박 전 대통령의 좀 힘이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엔 그걸 기대하고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뭐 박 전 대통령의 일정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고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했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마친 이후에 영상을 만들어서 유영하 변호사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과연 경선을 통과했느냐, 그 어떤 유의미한 파급력을 일으켰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대통령일 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이지 이후에 지금 사저에 머물고 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거를 김기현 대표가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여당 대표로서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는 거는 저는 이제 도의적으로는 늘 예우 차원에서 늘 있는 거고 어떤 일정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총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겠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깔려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예우도 갖추고 만약에 영향이 좀 없다고 보시지만 있을 수도 있다면 뭐 또 그것도 뭐 좋은 것이고 그렇게 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죠.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뭐 어제 기사가 많이 났잖아요. 이제 평산책 방과 평산책 빵이 있습니다. 평산책 방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근처에서 하는 책방이고 100m 거리에 한 시민이 평산책 빵이라고 하는 빵집을 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이냐 이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경주에서 이제 빵집 하시던 분이 우리 가게는 이제 평산책 방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평범한 시민이 하는 가게인데 재미있게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빵집 개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평산책 방의 관계자가 조금 오해 살까봐 걱정된다. 어떤 오해를 걱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평산책 방을 연 것에 이어서 예. 평산책 빵까지 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둘 수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우리야 이렇게 그 내면을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지만 일단 네. 상호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 국민분들께서는 당연히 오해를 하실 만한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책방을 연 게 그 단순하게 이제 책을 많이 팔아서 장사를 하려고 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상생이라든지 뭐 도서 출판 업계의 발전 이런 여러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이 평산책방 자체가 평산책빵이라는 가게에 어떻게 보면 이 수익 창출의 아이템, 소재로 쓰이는 것들도 사실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분도 이제 자영업, 빵집 하는 자영업자니까 그렇습니다. 둘 다 잘 되면 상생 차원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네. 있고요. 다만 그냥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곤혹스러워하는 정도인 것 같고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게 개인의 자유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산책방 관계자들이 무언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명의 전직 대통령의 최근 행보, 뭐 관련 이야기를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오후 한 컷 오늘의 사진 준비했습니다. 자, 국회고요. 구급차가 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4일 차에 접어들면서 오늘 단식 장소를 본청 앞에 천막에서 이제 당대표실 안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옮긴다는 얘기 듣고 이 대표 아픈 거 아니냐.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지지자들이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그 구급대원들이 왔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대표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그걸 뭐 노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민주당이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당내 현역 의원들 사이에 동정론도 좀 있다고들 하는데 뭐 체포동의안에 영향 미칠까요?
일단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당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대표께서 너무나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단식하고 있는 분을 앞에다 두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도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님의 단식을 만류하고 또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방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일단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멈추는 데 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여당이 너무 안 찾아가서 좀 야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얻은 효과는 애초에 내세웠던 세 가지 조건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민주당 내 계파 간의 봉합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굉장히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단식이 돼버렸거든요. 그 가운데서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단식에 들러리 서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도부가 방문을 안 한 걸로 보이고요. 저도 이제 14일차, 대개 이제 11차가 넘어가면 이정현 대표 말에 따르면 장기가 괴사하는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하루라도 빨리 좀 그 중단을 하셔가지고 건강을 좀 회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개각 얘기부터 해서 이재명 대표 단식까지 많은 이야기 짚어봤는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속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서준배 경찰대 교수,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배 변호사는 오늘 뉴스 첫 출연이시죠? 네네. 네, 잘 부탁드리고 두 분 다 경찰 현장 근무할 때 강력팀에서 다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날카로운 분석을 기대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람보르기니 남성 구속 기록.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틀 전에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비틀거리다가 심지어는 막 기어다니다가 체포됐던 30대 남성 홍모 씨. 주차 시비가 붙을 때 흉기를 막 꺼내기도 했었어요. 조금 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있었는데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오늘 이제 법원에 들어온 장면인데요. 모자 쓰고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입장을 했습니다. 긴팔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 전신 문신은 보이진 않았고요. 기자들이 마약 혐의를 인정하냐, 롤스로이스 남성과는 어떤 관계냐,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실질 심사는 끝났다 그래요. 오늘 중으로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지난번에 롤스로이스 사건 때는 그 신모 씨를 곧바로 석방을 해가지고 논란이 컸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좀 됐습니까? 보니까 운전도 무면허 상태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강남경찰서는 윗옷을 들고 흉기를 내보이며 협박한 특수 협박죄, 그리고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운전한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영장에 제명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비틀비틀거리고 마약에 취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구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체포될 때 영상이 다시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흰색 모자에 흰색 티 입은 남성인데 저렇게 쓰러지거든요. 엎드려서 이제 고릴라처럼 기어다니는, 일어나려고 하지만 다시 쓰러지고 비틀비틀거리고 굉장히 좀 다시 봐도 충격적인 모습인데 두 분은 글쎄요, 저런 모습 현장 근무할 때 혹은 지금 사건을 접할 때 저런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변호사님? 이 마약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약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보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보다는 상당 부분 마약 범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혀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지 저 정도로 취할 때는 주변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아서 곧바로 현행법 체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홍 씨가 특수협박 범행 이후에 3km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졌다가 3시간 만에 검거됐는데 검거될 당시에도 약물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저런 상태로 운전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조사도 곧바로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네. 경찰은 홍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네. 그 결과가 나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간이 시약 검사는 다소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거쳐봐야 하고 이 예. 과정에서 다양한 마약을 검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이 시약에서 일부 마약이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는지 범죄 사실을 구성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피의자가 병원 처방을 받았다는 등 마약 복용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를 변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예.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범죄 사실을 구성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이제 적용하는 걸 결정할 방침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홍 씨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었다.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불법적인 마약 투약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병원을 지금 2군데나 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경찰에 이제 범행 직전에는 논현동의 한 피부과에서 그리고 도망하는 동안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런 진료 건강공단에서 그런 것을 확인해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병원 관련 수사가 필요하겠죠. 한 달 전에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판박이 사건, 롤스로이스 남성, 신모 씨 사건. 이 신모 씨도 뭐 똑같아요. 뭐 전신무신 있었고 뭐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렸고 신 씨도 병원에서 처방받았다 이렇게 진술했었잖아요. 당시 신 씨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 피부염 진단을 받아서 피부과에서 수면 마취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진술이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죠. 당시 경찰이 당장 교통사고를 낸 신 씨를 구속하지 않은 부분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부 이해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당장 병원에 처방을 받았다고 변소를 하는 상황이었으니 단순 교통사고만으로는 곧바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조사를 이어나가 보니 정당한 약물 투약으로 보이지 않아 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홍 씨도 유사한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발언에 따라서 관련 수사가 더 펼쳐져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았는가? 그러니까요. 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처방을 받은 것은 아닌가 등등 그동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마약을 투약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예정해 둘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과연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지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최근에 JTBC 취재진이 직접 병원들을 돌면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받는 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잠깐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살이 쪘다고 하자 대뜸 약을 얼마나 줄지 묻습니다. 키나 몸무게도 묻지 않습니다. 요즘에 10kg가 급하게 좀 쪘어요. 그러면 비만 약을 한번 드려볼게. 며칠치 드릴까? 한 달?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와 신경 안정제 한 달치를 1분 만에 구했습니다. 피부가 칙칙해 고민이라고 했더니 영양주사를 추천했습니다. 통증이 뭐 어느 정도? 통증이 선주사로 진행될 경우에는 조금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면 마취를 다 하시고 진행하시긴 하는데 한 달 간격으로 시술을 받아야 효과가 있다면서 매번 수면 마취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미다졸람과 케타민,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씁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이제 취재진이 목격을 하고 취재를 한 내용인데 교수님 실제로 지금 보면 통계적으로도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게 매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 1,850만 명, 2020년에 1,748만 명, 그리고 2022년에 1,946만 명, 매년 거의 2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이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고 있는데 사실 그 의료법에 약간의 허점이 있습니다. 이런 마약류 의료용품을 처방하기 전에
혹시 다른 병원에서 예. 이런 마약류를 처방받았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병원에서 그 처방을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조회를 반드시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그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비슷한 약을 처방받았다는 거를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이 병원에 오기 전에 또 예. 비슷한 그 약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서 그 롤스로이스 남성 얘기할 때 그 병원 관련해서 경찰이 한 10여 곳 이상 압수수색을 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신모 씨가 판박이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사들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좀 폭넓게요. 일단 홍 씨와 관련해서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네.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는 항변이 주된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의사의 처방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예. 필요 이상의 약물 투약은 아니었는가 단순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의 약물 투약의 기간과 양, 종류에 비춰보면 필요 이상의 의료 투약으로 보일 만한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의료기관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충분히 입건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경찰의 수사는 단순히 특수협박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홍 씨랑 신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수사하면서 추가로 밝혀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사는 단초가 발견되었을 때 그 단초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만 캐지 않습니다. 그 단초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 마련인데 일부 병 의원이 부적절한 약물 투약을 자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예. 신 씨, 홍 씨 외에도 관련된 투약자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한 투약이 이루어졌는지 조사가 진행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다수인이 구속영장 청구될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병원에서 투약을 했다 이런 얘기만 믿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마약을 다른 경로로 투약했을 가능성 이 부분도 경찰은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병원에서 투약을 받았더라도 의사를 속이고 받았을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치료용 목적이 아니라 그 쾌락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통상적인 경우라면 특수협박 사안을 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현재 묻지마 살인 범행이 여러 차례 벌어지고 있고 이 사건은 물론 묻지마 범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고 현재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는 빠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 간에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 가능성, 나아가서 관련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영장 발부 가능성을 굳이 따지자면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 진행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코너 속 코너 오후 재판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인천 스토킹 살해 사건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7월에 발생한 그런 사건인데 최근에 유족들이 너무나도 원통하니까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유족들이 피해자 생전 모습까지 공개를 했고 30대 여성 이은총 씨였어요. 가해자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지만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가해자가 기소 이후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뭐 3, 4일 간격으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다는 건데 변호사님, 우리가 뭐 이런 반성문 냈다, 뭐 처음 보는 얘기 아닙니다만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다 이런 얘기
당연히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A 씨가 지난달 11일에 구속 기소됐는데 첫 재판이 오는 19일에 열리게 됩니다. 한 달 남짓 기간 수감된 상태에서 딱히 구치소 안에서는 할 일이 없다 보니 반성문을 작성해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 양형인자, 가중 요소가 계획적 살인,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인 반면에 특별 양형인자로서 감경 요소는 피해자로부터 선처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합의인데 이 상황은 도저히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합의 의사를 전해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외에 특별히 형을 낮출 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특별 양형인자로서 가중 요소 작용하게 됩니다. 형량 자체를 직접 낮추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게 되면 오히려 형이 높아지는 상황만큼은 막겠다는 의도로 반성문을 반복해서 작성해 제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족이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가해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 내가 정말 죽도록 싫었느냐, 뭐 간절하게 기회를 달라고 빌었잖아,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고, 범행 당시에는 같이 있던 이은총 씨의 이제 어머니도 끔찍한 이 살해 장면을 다 목격을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런 상황인데 반성문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반성문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별로 반영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피해자하고 합의하려는 노력, 그리고 진지한 태도, 얼마나 용서를 빌었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재범의 위험을 따지는 거지, 아무리 뭐 반성문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이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은총 씨 유족 측에서는 이제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을 해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변호사님, 근데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반성문을 제출해서 감형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통계가 얼마나 되는가? 근데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반성문을 제출해 그 형을 감경받은 예를 보면 2019년에 71%, 2020년 31.6%, 2021년 27.3%입니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긴 하군요. 대폭 감경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판부가 실제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양형위원회는 그 양형 기준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재판부는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되도록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비난이 쏟아지자 양형위원회가 진지한 반성 기준을 따로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주관적인 사유라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만 주관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판단의 요소는 어느 정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라. 그리고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난 뒤에 실제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만 반성문 제출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감형 사유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있고, 단순히 형을 낮추기 위한 목적 내지는 높은 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반성문을 제출하는 모습은 더 이상 양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현재 재판부의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토킹 사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당역 사건 기억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여성 영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 겪다가 살해당한 사건인데, 내일이면 이게 벌써 1년째 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스토킹 범죄 여전하죠. 올해 경찰에 입건된 스토킹 범죄가 벌써 7,000건이라고 하고요. 스토킹 처벌법이 있긴 있죠. 근데 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큽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 분석을 해보면 실형 선고 비율이 뭐 10건 중에 1건,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뭐 둘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하는가, 어떻게 보세요? 스토킹 범죄는 하루에 85건 정도가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있고, 하루에 85건이 통계가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85건이 신고가 되고 있고,
또 1년에 거의 3만 건 가까이 신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국에서도 경찰관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납치해서 살해한 사라 사건이 있어서 아주 큰 판향을 분지킨 적이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스토킹 범죄는 살인 사건의 전조 증상으로서 살인범들의 93%가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의 93%에서 스토킹 증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킹 범죄는 예방과 처벌 둘 다 물론 중요하고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의 통계에 의하면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90%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강한 집착과 강박 증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서 영국에서는 이제 스토킹 클리닉이라고 해서 스토킹을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예.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좀 참고해서 예. 이거는 스토킹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로 생각해야지 교도소에 갔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또 나와서 또 집착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영국에 이제 스토킹 클리닉을 만든 것처럼 이런 일종의 정신병의 문제로 보고 요즘 이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이제 사법 입원 제도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스토킹도 통계에 의하면 90%가 가해자들이 정신병의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일종의 정신 문제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서 틈날 때마다 교수님과 함께 좀 대책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오후의 마지막 코너가 아니고 마지막 전 코너가 됐습니다. 보니보니는 지금 워낙 대단한 걸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오키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보니보니 아니고 오키오키. 네. 민키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보니보니 코너가 되게 탐났었는데 그 시간대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만이지만 전민기입니다. 네. 앞으로 보니보니를 노리고 계셨어요? 이거 재밌어요. 아니, 노리는 건 아닙니다. 보니보니 보면서 항상 웃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항상 보시더라고요. 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있는데. 끝나고 가지 마시고 보니보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서도 볼게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네. 이것은? 셀카입니다. 네. 자, 셀카 그렇게 찍으세요?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자, 아이폰, 갤럭시, 손흥민 뭐 등등의 이야기들 이렇게 연관으로 뜨고 있습니다. 손흥민. 우리의 손이 있네요. 네. 미담인가요? 좋은 얘기? 늘 미담을 이제 뿌리죠. 미담 제조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 쇼폰 플랫폼에 이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인데요. 함께 좀 보실게요. 그 손흥민 선수 팬이 이제 셀카 요청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두 손을 모아서 이제 거절을 했던 장면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찍는 것 같은데 나중에 거절하나요? 요거는 이제 찍는 모습이고 그 오늘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손흥민 선수가 셀카를 이렇게 두 손으로 정중히 거절하는 모습이거든요. 두 장면이 다르군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손흥민 선수의 그 광고를 하는 그 제품이 아니었기 지금 요 스마트폰은 아이폰이었고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들고 있는
아이폰은 갤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네. 손흥민 선수가 갤럭시 모델이잖아요.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계약 때문에 아이폰을 잡을 수 없다라고 양해를 구한 거예요. 결국 팬이 아이폰을 잡고서 사진을 찍은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갤럭시는 손 선수가 직접 저렇게 손으로 잡고 셀카를 찍고 네. 아이폰은 이제 내가 잡을 수 잡을 없으니까 수가 없다. 잡고 직접 찍으셔라. 맞아요. 그 와중에도 겸손하게 이렇게 엑셀을 걷는데 근데 잡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예. 생각보다 엄청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호나우지뉴 선수, 굉장히 네.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요. 콜라 한 모금 잘못 먹었다가 18억을 날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죠? 여기 호나우지뉴 기자회견인데요. 그 하다가 본인이 그냥 무심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캔콜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예.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펩시콜라거든요. 호나우지뉴가 당시에 코카콜라 후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 측이 결국 100만 파운드, 약 18억 원짜리 후원 계약을 이후에 파기를 했다고 합니다. 18억 원. 야. 액수가 뭐 다 광고판은 이제 억 단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큰 돈을 들이는 거겠죠. 네. 이 스타들의 브랜드 평판을 이제 표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네. 네. 1위 뉴진스, 네. 3위 임영웅, 4위에 우리의 소니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우리 손흥민 선수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워낙 좋다는 건데 이 손흥민 선수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광고 모델료만 연간 80억 원 광고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럽팀 주급이고 합치면 장난 아니네요. 네. 그렇죠. 계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내건 광고 조건도 좀 독특한데요. 그래요? 예. 그 광고 찍으면 손흥민 선수 오기 전에 대역이랑 촬영할 수 있는 건 다 한 다음에 손흥민 선수 나중에 등장해서 한두 테이크만에 촬영을 끝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촬영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치면 한 시급이 뭐 한 거의 그걸 또 뭘 계산하려고 그래. 계산하면 안 돼. 우리랑은 좀 달라. 아무튼 예. 뭐 이제 유명 연예인들 뭐 광고비가 뭐 연예인 뭐 스포츠 선수 뭐 수십억 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럼 모델도 또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게 뭐니 하고서 막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니까. 그래서 이제 BTS도 갤럭시 모델이거든요. 예. 콘서트장에서 셀카 요청 받아도 반드시 갤럭시만 받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제니도 갤럭시 모델일 땐 그 아이폰 셀카 요청을 아주 정중하게 사양하기도 했고요. 예. 이 아이돌뿐만 아니라 유재석 씨도 광고계 탑스타잖아요. 그렇죠. 한 방송 나와서 본인이 네. 치킨도 자신이 광고하는 치킨만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스 치킨. 네. 네. 그 정도 책임감은 좀 있어야죠. 광고 모델이라면.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갈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일론 머스크. 그렇습니다. 보시면 뭐 저커버그 있고 대결 테슬라 뭐 등등의 연관어드가 뜨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슈가 샘솟는 분이어가지고 네. 이번엔 또 뭐가 화제가 된 겁니까? 자, 이분 진짜 독특한 인물이죠. 그렇죠. 네. 예, 어제 그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 전기가 출간이 됐는데 예. 거기에서 머스크 자녀 쌍둥이들이 첫 공개가 됐어요. 자, 사진입니다. 네. 자, 뒷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죠. 예, 귀엽네요. 일단 앞모습 보면 굉장히 귀여워요. 네. 예, 머스크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반전은 뭐냐면 네. 이 쌍둥이 낳은 여성이랑 머스크는 심지어 사귄 적도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애를 낳았습니까? 자, 이 머스크의 전기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머스크가 평소에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임직원들한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하했다는 거예요. 예. 출산율 하락이 인류의 장기적인 행존에 위협이 될 거다. 굉장히 예. 두려워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회사 임원들한테 예. 나처럼 애만. 똑똑한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예. 이 정자를 기증했다라는 게 이제 사실 직원들한테 정자를 기증했다. 아니 하라라고 이제 한 거고 저 아이들이 기증을 통해서 예. 이제 아이가 태어난 것들. 그러니까 머스크의 정자 기증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예. 독특합니다, 진짜. 보통 일반인의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머스크 자녀가 꽤 10명 넘잖아요. 알고 계십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 한국에 모셔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댓글에 있더라고요. 저출산 해법. 네. 예.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아까 정자 기증으로 나온 쌍둥이는 네. 그러면 유산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네. 계산하지 말라더니 지금. 예리했어요. 갑자기 이게 제일 궁금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정확치는 않은데 예. 실제로 2007년에 예. 호주에서는 정자 기증에 대해서 그 정자 기증으로 출생한 자의 상속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자 기증이 그렇게 평범한 경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판례가 많이 없어요. 예. 아마 이 추세라면 머스크 사후에라도 예. 이 상속 문제로 조금 미국이나 전 세계가 좀 떠들썩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머스크 관련된 세 번째 키워드가 또 있다 그래요? 네, 예. 이렇게 뭔가요? 연결이 세 번째 됩니다. 키워드. 예. 자, 이번 키워드는 뭐냐면 네. 바로 MRI. MRI? 네. 네. 그 머스크가 자기 목이랑 건강검진하는 거예요. 예, 허리 MRI 찍어야 한다고 저커버그의 그 이번에 파이트 하자고 했던 맞아요, 제안을 맞아요. 거절했었거든요. 예. 그 뒤로 흐지부지가 돼서 결투는 사실상 취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머스크뿐만 아니라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바로 이 MRI 열풍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 겁니까? 저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네. 궁금하시죠? 네. 이 미국 슈퍼스타죠. 킴 카다시안도 예. 그 인증샷을 올렸는데 예. 나와 친구들을 구하는 기계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음. 이 MRI인데요. 네. 한 번에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예.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낱낱이 스캔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미리 병을 찾아내서 없앤다는 겁니다. SF 영화 같아요. 완전 미래 사회네요. 예. 그렇죠. 또 재밌는 건 실리콘밸리에서 이걸 바이오 해킹이라고 부르는데 네. 바이오 해킹이 뭐냐면은 네. 여기 이제 나오죠. 바이오 해킹은 유전학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자신의 신체를 해킹, 그러니까 조작함으로써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바이오 해킹 용어 자체가 근데 MRI 찍는다고 자기 몸 상태에 나중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건강검진 궁금한데. 받을 때 찍는 그런 MRI랑 좀 다른 거겠죠. 다른 건가요? 더 비싸고. 이게 아무래도 비싼 값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스캔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MRI는 좀 약과고요. 예. 요즘에 보면은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와, 여기가 21세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 유전자 편집은 기본이고 네. 그 미국 유명한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 이분이 이제 TV에 많이 나왔는데 수명 연장을 위해서 17살 아들의 피를 수혈받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어요. 아들 피를 받아요? 네. 또 반대로 자기 피를 70대 아버지한테 수혈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도 세포 노화 방지 기술 연구하는 기업에 거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40억 정도 투자하고 있다는데 몇 살까지 살려고 생명 연장에 대한 어떤 인간의 욕망 대단한 것 근데 지금 같습니다. 부자들이 저러고 있는 건데 네. 돈 써서 오래 살 수 있으면 머스크가 세계 제일 부자니까 제일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와, 그렇게 생각하시죠. 웃긴 예. 게 머스크는 또 수명 연장 기술엔 관심이 없대요. 그래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에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이 정작 아이를 많이 기술을 낳는 통해서 것인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연장보다는 아닌가. 번식에 초점을 네. 둔 거군요. 참 흥미롭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뛰어와서 그래요. 뛰어와서. 방금 5킬을 끝나고 네. 정말 뛰어왔거든요. 네. 잠시 숨이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가 직접 만나보고 들어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우선 제가 할게요. 네. 보니 시간입니다. 3대 보니 정보니. 오늘 어떤 거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공매 참여해 보니입니다. 공매. 네, 경기도가 세금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명품 가방, 귀금속 등 비싼 물건들 예. 오늘 시민들에게 공개 매각을 했습니다. 아. 네,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입찰에 참여해 봤는데요. 예. 가격 때문에 쉽게 살 수 없던 물품들이 절반 가격도 안 됐고 또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그냥 오면 돼서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이따 영상에 나오겠지만 예. 대학생 친구들 3명을 만났는데 이것 때문에 어제 근처 호텔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예요? 몰랐네요. 네. 어떤 물품 나왔습니까? 일단은 고액 체납자들한테서 압수를 한 거니까 한번 우리 앵커들 상상을 해보시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총 772점이 공매에 나왔는데 가장 비싼 건 1.31캐럿짜리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더글로리에서 혜정이가 받은 반지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크네요. 큽니다. 네. 정본이도 직접 입찰 신청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수요인도에서 쳐다만 봤던 그런 가방들이랑 스카프, 그리고 아빠가 좋아하시는 양주 입찰 신청을 해봤습니다. 명품만 있는 건 아니었고 진품 명품에 나올 법한 것도 있어서 신기한 물품들도 구경 잘 했습니다. 네, 오늘 직접 다녀온 그 세금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공매 현장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일하는 동안 입찰 열심히 한 우리 오디오맨을 포착했습니다. 안 될 거 알면서도 지금 포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아까 떨어졌던 가방 그냥 예뻐가지고 혹시 본드로 붙여봤을까? 오늘은 고액 체납자 압수품 공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에 어마어마한 물품들이 기다리고 있던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들어오세요. 여기 이렇게 입찰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핸드폰으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 둘 다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오! 바로 로그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떴고 시계 가방이 한 218개가 있고 귀금속이 448개, 기타 품목이 98개, 미술품 도자기가 8개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 넓은데 저와 함께 이제 정신 단디 차리고 저도 입찰에 한번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가자. 이거 뭔가 옛날 클래식한 아이템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형이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입찰을 시도해볼게요. 입찰이 완료됐어요. 수정이라고 뜨는 거 보니까 수정도 가능한가 봐요. 이것도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가방을 많이 보는데 15만 원, 뭐 나 근데 이러다가 다 입찰되면 어떡하지? 보니까 약간 뭔가 싸고 막 사도 될 것만 같은? 와, 근데 사람들이 진짜 끊임없이 들어와요. 이게 전국에서 모인 물품이 있다 보니까 되게 상품도 다양하고 불경이 있는데 보서, 불경, 박시전 그리고 6번 해가지고 30만 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냥 신나고 뭔가 신기했는데 이만큼 지금 체납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씁쓸하기도 하네요. 세금을 안 내신 분들이 꼭 이런 고가의 가방들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매각을 해서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들은 즉 환가 가능한 물건들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 1시간가량 지났는데요. 지금 사람이 벌써 엄청 많아요. 아까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뭐 어떤 소감이 어떠신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근데 대학생분들이 이렇게 알고 오는 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일 여기서 어린 것 같아요. 저희도 신기할 것 같아서 와봤어요. 뭐 얻어가야겠다 이런 느낌인 게 아니라 경매 자체도 생소하고 그쵸? 그러니까 경험상 왜 얼마 정도 이상, 감정가에서 얼마 정도 이상 올리셨어요 혹시? 비밀. 저도 지금 하나 낙찰받고 싶은 게 있는데 비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얼마 정도 올려야 될까요? 비밀. 앞으로도 이 공매 행사를 더 활성화해서 체납세는 줄이고 또 건전한 납세 문화를 또 만드는 데 기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더 많은 명품들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8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8만 원이니까 9만 원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입찰되는 거예요? 저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근데 이런 공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째는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품들을 매각해서 체납 세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평소에 갖기 힘든 물품들을 이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 공매가 2015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압수한 물품뿐 아니라 제주, 전북, 경북에서 압수한 물품까지 함께 공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그것도 그렇고 고액 체납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이 770점이나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낸 건가 했는데 가서 보니 저렇게 고가의 물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탈세는 범죄입니다. 범죄죠. 네. 납세를 안 하고 숨어 계셔도 세무공무원들이 저렇게 끝까지 찾아가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미리미리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납세 의무 기억하면서 오늘 보니보니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니보니도 같이. 네, 보니. 고맙습니다.